네, 10월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데요. 자, 고수에게서 들어보겠습니다. 고수의 전략 최강욱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드디어 10월에 왔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10월이에요. 10월은 참 여러모로 특별한 달입니다. 이 국정감사가 있는 그렇죠. 달이기도 하고. 날도 시원해졌는데 무척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한 소식과 시원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10월 1일 그것도 그 비가 내리는 10월 1일이었습니다. 예. 뭐 명태균 씨, 김대남 씨 덕분에 한층 열돔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10월에 국정조사가 있는데 국정감사가 국정조사가 아니죠. 국정감사가 이제 됐는데 뭐 큰 건이 야당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글쎄 그런 소문들은 계속 있던데 그러고 공무원이 이제 아이 싸들고 와서 나의 그 신변을 보호해주면은 내가 다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폭탄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그 혹시 그 이 김영선 쪽에 있었던 그 이 씨라고 하는 사람 A, B, C, D, E 할 때 그 이 씨가 그 실제로 그 녹취와 그 이 캡처된 거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썰도 있는데 그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니 공직자는 아닌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예, 뭐 그거 말고도 전직 공무원신 것 같긴 하던데 김영선 의원실에 보좌진으로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명태균 씨와 그분이 또 저 신한국당 1기 옛날 신한국당? 네, 1기. 당직자 1기이고 그리고 그 연세가 그러면 좀 되셨겠네. 아니 장성철 그 소장하고 동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신한국당 공채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1기. 저는 국회 보좌관부터 시작한 분인 줄 알았더니 그렇구나. 그러다가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열린우리당에 오기도 했었어요. 누가요? 장성철 씨가. 그랬었어요. 예, 그러다가 열린우리당에 뭐 허경영 씨도 있었으니까. 그러네. 아마 독수리 오영재 그 계열로 간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김무성. 김무성 비서관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사실 노룩 패스도 실은 김무성 씨가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한테 던지라고 얘기했다가 그걸 그대로 했다가 그냥 김무성 대표가 욕을 받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패스할 때 표정도 중요한데. 그렇지. 그 거만한 표정이 국민들한테 가게 되는 거지. 확 던져버리니까 이렇게 보내면 또 그럼요. 이렇게 보면서 자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다르지. 또 부탁해 하면서 이제 했다면야 뭐 시비거리가 될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까지면은 이거는 여당 의원들도 더 이상 쉴드를 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장성철 씨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을 단단히 드신 것 같고 주신 것 같고 그 알파벳 이 씨께서 그 공무원들도 지금 왜 윤석열이 그 정말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한 66%, 67% 되잖아요. 그다음에 나 윤석열 싫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한 80%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비율이 그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훨씬 그 부정평가가 높지 않을까. 현장에서 직접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으니까. 피부로 느끼는 분들 진짜. 그러면 80%보다 높으면 90%, 100%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 국정감사 기간에 공직자분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일을 해도 나중에 책임만 물으니까 일을 안 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일은 용산에서 다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다 덮어 씌운다. 그게 지금 각 부처별로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해 찬성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켜놓고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정원을 그렇게 폭증시키는 거는 그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때 400명을 왜 증원해야 되는가 그게 왜 공공의대로 한정하는가 이런 것들 다 기획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분석했던 내용이 1년 사이에 바뀌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을 뭐 지시한 다음에 그냥 막 밀어붙이면서 모든 책임과 부담은 복지부가 다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으면 어제 보니까 장관이 나서가지고 무슨 전공의들한테 사과하는 취지 얘기를 하던데 이 지경이 돼서 국민들이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이러면은 장차관은
바꾸는 게 맞단 그 말이에요. 협상 파트너를 바꿔야죠. 네. 예. 그 책임을 물어서라도 예. 경질하는 게 맞는데 예. 복지부에서 그걸 했다면.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 니네가 책임져 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제 그 9월 30일이죠. 예. 그 오후에 돌았던 썰이 의하면은 그 한동훈이가 한국경제신문 60주년 창간 행사에 이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취소 전에 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만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물꼬가 트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그날 행사 불참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오늘 아침 보니까 뭐 아무 성과도 없고. 차관 만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총대 메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렇죠. 윤석열 싫어서 안 간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여튼 그 장차관을 그 두 사람이 다 관료 출신인데 네네. 그 사람들을 경질하면 그 사람들한테 문책하는 뜻으로 일단 물러나게 하면 그나마 공무원들이 이 정부에 충성하면은 자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진다.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이렇게 밤마다 술 먹는 사람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또 답답한 게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밤마다 술 먹는 사람한테 술을 뺏으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알고 보니 이게 술탄만은 아니더라. 사실상 컨트롤타워는 한남동에 따로 있다. 김 박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 박사가 왜 그 의사 정원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을까? 아니 뭐 남북 통일도 시키시는 분인데 뭐 의사 정원 문제야. 그 의사에 대해서는 또 아시잖아요. 예전에 또 함께 생활해 보신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있었지. 이 초혼이 바로 의사 선생님과 하셨다는 우리 김 여사님, 김 박사님. 그 의대 정원이 어떤 본인의 어떤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 어머니가 또 요양병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여러 가지로 관련은 있으신 분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영리병원화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그거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보수 진영의 오매불망 아니었습니까? 의료민영화? 그렇죠. 그 전부터 정말. 근데 그 와중에 또 온갖 문제에 끼어드는 진중권이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면 본인이 그렇게 친한 한동훈이한테 물어보든지 뭐 윤석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김건희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2,000명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더라. 이렇게 또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누구 생각이고 누가 실세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를. 그렇지. 이게 비극이죠. 진짜. 야, 의대 정원 증언이 김건희하고 유관하다. 이 사실 너무 충격으로 받아들이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하여튼 이득이 있는 곳에는 김 박사가 계세요, 사실은. 아니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어떤 이익의 원천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2차 주포가 권오수, 이종호 그리고 김건희가 한 배를 탄 BP 패밀리다. 그 이제 BP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 블랙펄 인베스트. 블랙펄 인베스트. 저는 BP라고 해서 베스트 프렌드는 F인데. 원래 BP는 기업에서 BP는 되게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이게 되게 큰 회사인데 그 BP였는데 갑자기 BP 패밀리가 나와서 아니 그렇다면은 이쯤 되면은 김건희가 뭐 돈만 빌려준 전주 정도로 보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걸 검찰이 인증했다고 봐요, 저는. 이게 법정에 제출된 재판 기록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 지금 법정에는 제출하지 않고 숨긴 검찰의 수사 기록에 있는 게 지금 새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그게 JTBC까지 간 걸까요? 내부자가 주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없죠. 검찰 내부자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제 수사 기록이 쌓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행정 서류도 있고, 뭐 그냥 내부 보고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편찬하거든요. 그거를 없애면은 이제 그거 자체가 범죄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없애면. 그런데 그 중에 법정에다가 제출하는 거는 증거에 해당되는 거, 증거로 사용할 거를 증거 목록을 만들어 갖고 제출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다 열람을 할 수 있어요. 복사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다 그 기록이 다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은 수사 기록.
거기에 지금 있는 게 JTBC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직 그 법정으로 가지도 않은 그러니까 가지도 않은 게 아니라 숨겼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숨겼느냐? 네네. 왜 숨겼느냐? 김건희가 공범이기 때문에. 지금 숨어 있는 게 전부 다 김건희의 범행을 입증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김건희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 앞에 나온 편지도 그 기술자인 그 주포가 그분이 이런 주가 조작 가지고 전과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때 얘기하잖아.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김건희만 살고 빠지고 우리는 다 달려 들어가는 거다. 네. 달려 들어간다는 건 깜빵 간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담은 그런 문건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진술로 이 사람들 다 우리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걸 왜 법정에 내지 않았을까? 그 김건희 봐주려고. 그렇죠. 이걸 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 공범이라는 증거인데. 근데 이건 아무래도 지금 무덤으로 갈 상황이고 그래서 그 내부자가 언론에다 흘려가지고 언론이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분노 여론이 들끓고 그래서 결국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김 여사님을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동훈 공법인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뭔가 정의감에 불타는 검찰 직원이 검사든 수사관이든 뭐 이거를 도저히 이렇게 묵과할 수 없다. 이거는 세상에 알려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제보한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다른 측면으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한동훈이나 이런 친구들이 끼어가지고 일종의 공작을 하는 거라면 한동훈이 지금 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동훈 수법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공작을 하는 거라면 그런 걱정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내리막을 확실히 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등을 돌리고 이제 다음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늘 해왔던 수법이 그 정권의 가장 그 더러운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지들 나름대로 캐치한 다음에 다음 정권을 맡을 세력하고 흥정을 하잖아요. 이거 저기 원하시죠?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해드릴 테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는 무슨 저기 검찰 개혁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요걸 나중에 해결해 드릴게 뭐 이런 걸로 그런 차원에서 흘린 거라면은 그러면 그 대상이 이재명 대표인가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1차적으로는 이 정부가 내리막길을 확실히 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히 이제 그 다음 맡을 사람들하고는 어차피 지금의 그 김윤 공동정부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대선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그런 뭐 종합적인 고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게 현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가 확실히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라는 거를 검찰 내부도 인지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BP 패밀리 같은 경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뭐 10수년 전에 그때 뭐 잠깐 알았지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뻥으로 드러났고요. 다 거짓말. 이 거짓말을 이종호가 흘렸을 리는 만무할 것이고 그럼 결국 검찰 쪽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통화 기록 이런 것도 다 제출 안 한 건데 나온 거잖아요. 이걸 윤석열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라 이 새끼들 봐라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 그거보다 10배는 더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수법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소매치기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자기 소매치기 당하는 거거든요. 박정희가 쿠데타, 군사 쿠데타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안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회도 만들고. 그렇죠. 전두환이 똘마니 시켜가지고. 야, 그러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상황쯤 되면. 글쎄 뭐 지금이야 내부적으로 이쪽에서 다른 짓 못하게 계속 뭐 저기 단속해라 이거를 이제 민정수석 불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 본인이 생각할 적에 지금 심우정을 검찰총장으로 한 거는 민정수석의 직계 부하였기 때문에 지금 민정수석 김주현의 과거 직계 부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네가 다 컨트롤 할 수 있잖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할 건데
그 본인이 생각해도 이렇게 지금 이제 리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 JTBC 메인 뉴스 나가기 전에 하나 주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이미 다 준 거지, 통으로 다 준 거지. 예. 예.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안해할 것이고 그 유일한 방법은 이제 특검을 막는 거. 일단.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만찬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빼고? 그 내일. 네, 예. 아니 왜 한동훈을 왜 뺍니까 도대체? 아니 뭘로 알고? 아니 보기 싫더라도 그렇지 그 모양새는 갖춰야지 그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이게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마인드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검사 플러스 조폭 두목 마인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나 고려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만약에 그 지금 한동훈이가 계속 이렇게 노골적으로 패싱당하고 있는데 그 자기 그 계보라고 할 수 있을 의원들이 그래도 1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5명이라는 얘기도 제가 보도에서 봤던 것 같고요. 그들이 나서서 뭐 그 이번에 또 재표결 할 때 201표로 201표로 부결되게끔 아니 101표로 부결되게끔 그렇게 해놓는다면은 윤석열이 긴장하지 않을까요? 요 다 한동훈 또 얼마니들이 앉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상현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재의결되는 거는 탄핵이 시작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도 말로는 탄핵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내심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탄핵 얘기하는 거 보면. 수도권이니까 또. 그러면 한동훈이 일종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은 결행해야 될 시기죠. 왜냐하면 본인을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들이 어제 공개된 김대남 씨 목소리를 통해서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손보려고 하는 게 그리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언급하고 한 것 같던데 여튼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 자기 새가 있다면 이번에는 규합을 해서 결행을 해야 되는 게 정치적인 판단으로서는 한동훈한테 가장 유리한 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존재감도 보여주고 한동훈도 실제로 내 공격을 사주했다니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15명이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저는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그렇게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5명도 안 된다. 그래서 저게 아무것도 못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평생 관료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게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하면 조금 지나가지고 아니 뭐 대표께서 생각하는 거는 약간 지금 그 해석이 잘못 전달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받아치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결정된 바 없다. 뭐 원내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무한하게끔 진짜 그렇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추경호가. 확실히 뒷배가 있지 않는 한 그 관료 출신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확실히 뒷배가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뒷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주문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한동훈 세력이 있고 일정한 어떤 그 숫자 이상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지금 한두 번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들이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당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사사건과 토를 다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때 야당 의원들한테 한마디 말대답하듯이 그거 좀 써붙이면 얼마나 좋아. 자기 면도 서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새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기껏 뭐 얘기한다는 게 원외에 있는 그 다 흘러간 사람으로 생각한 신지호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싸대구를 치고 싶었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화제가 되고 뭐 이런 수준이니까. 실제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한동훈 편드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끼케야 장동혁, 박정훈 이 정도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있나요? 박정훈이라면 아마 배현진도 그럴 텐데. 아니 아직 박정훈 의원이 아주 배현진 의원을 너무 존경하나 봐요. RIP 하는 모양입니다. 너무 서로 끔찍하게 존경하나 아주 끔찍하게 서로 존경한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은 한동훈이 이런
8표조차도 못 모아가지고 이렇게 네. 비실비실한다. 요 저 연말쯤 가면 아웃될 수도 있겠네요. 홍준표 시장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네. 당내 지지 기반도 없고 세력도 없는 게 네. 예, 저렇게 지금 설칠 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네. 그 전에 한참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 등장하는 시점에 네. 저거 제2의 황교안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홍준표야말로 정치판에서 정말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고 네. 검사 출신으로서 본인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명성을 얻은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 속성이나 수법을 일종의 원조예요. 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 그래도 이제 홍준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네. 내가 검사의 때를 벗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그런 네.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원조격인 사람도 네. 야 검사 때를 벗어야지 네가 정치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네. 뻔뻔히 그러잖아요. 저기 네. 검사물이 들빠져서 저러는 거라고. 황교안도 사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나 네. 결정적으로 황교안과 한동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는 황교안 그 주님을 그냥 모시는 강도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제 황교안 그 전도사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만나면은 나는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이거는 저기 그 자연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 검사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예. 그러니까 그 뭐 나름 꽤 잘 나가고 네. 결국은 이제 윤 정부에서 네. 윤석열 수하로 분류돼가지고 이제 네. 좋은 자리도 없고 뭐 이랬던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예전에 뭐 청와대 근무한 적도 있고 예. 그런데 뭐 그 가말 맞습니다. 예. 그때 앞쪽이 뭐 저기 다 빠진 걸로 압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네. 뭐 나중에 삭발하신 걸로 입증을 했으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때 진짜 제가 그걸 보고 비웃은 게 아니라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놀려가지고. 예, 어쨌든 황교안 얘기까지 갔었는데, 아니 한동훈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뭐 한 방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그 만찬 때도 보니까 마치고 나서 독대를 또 따로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처음부터 제가 정면 승부 절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네, 그러셨어요. 예. 아니, 평생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뒷구멍으로 공작해가지고 남 괴롭혀서 이렇게 곤란에 빠뜨린 공경에 빠뜨린 다음에 가가지고 짓밟고 이런 걸로 살아온 인생들이라서 이 결행을 하려고 해도 계속 불안한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네. 나의 약점을 저쪽에서 파고들 텐데. 네. 김대남도 그러잖아요. 그렇지. 저거 좀 몇 가지가 있다. 네. 이게 꼽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런 남들의 사소한 어떤 흠집을 막 엄청나게 확대시켜 가지고 네. 일신의 영달을 꾀하던 짓을 3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내 거가 그렇게 드러나서 활용되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크죠.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이가 약점이 많으니까 또 네. 약점을 내가 많이 쥐고 있으니까 얘가 내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동훈이가 얼마나 출세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지를 예. 아니까 예. 저놈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가 해준 건데 이게 예.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라도 저기 하면은 뭐 하나 던져주면은 또 그 덥석 물고 또 조용해질 거라고 느끼니까 정권 초에 깼을 나왔던 하마평을 보면은 그 한동훈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예. 엄청난 승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었죠. 예. 중앙지검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와, 저 뜨악했죠, 사실은. 예. 그 검찰총장은 동기인 이원석을 시켰고, 예. 이원석이 법무부 장관을 해도 외양상 전혀 이렇게 어색하지 않을 텐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그래서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후계자는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권 초부터 차기 대권주자 순위에서 여권 뭐 독보적인 1위 아니었습니까? 그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예결위 같은 데 보면은 네. 총리와 장관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네. 그때도 보면은 예결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예. 또 건방을 떨어가지고 네. 예결위가 파행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예결위원장이 총리를 불러서 네. 이게 이제 사과하라, 네. 사과를 시켜라. 네.
근데 총리가 사과하라고 하는데 안 들었잖아요. 끝까지 버텼잖아요. 아, 한덕수가 그 사과를 시키려고 갔는데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텨가지고 밤 12시 넘어가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상태였고 그 간을 키워준 사람이 윤 입장에서는 윤김 입장에서는 야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지금 이러는 거고 네. 그거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갔는데 지금 네. 아니 심지어 윤석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서 아니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대통령 됐는데 나를 못 알아봐 뭐 이따위 소리 했다는 사람인데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그 검찰 선배들한테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나는 그러면 정말로 당신은 내가 만들어준 거지 이 생각을 서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접점이 안 생기는 거고 윤은 어쨌거나 검찰은 지금 내가 아직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한동훈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대로 그냥 계속 가만히 있다가 축출당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라도 칼을 뽑을 것인지. 그러니까 정치를 해보고 민심의 어떤 내 지지율, 나에 대한 지지가 민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거 결행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아니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어차피 저거는 그렇죠. 죽을 목숨이에요. 윤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그러면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의 길을 가야 돼.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한동훈은. 윤은 그때만 하더라도 본인을 따르는 그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는 정치검사의 무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흉기들이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손에 쥐고 있었고. 근데 이거는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정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에 쥘 수 있는 흉기가 검찰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당에는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야. 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아 내가 출세에 이제 대통령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뭐가 없네.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말을 더 안 듣네? 이런 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며칠 전에 돌았던 이 받은 글에는요. 언론사들이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이가 누구를 만나면은 또 뭐 어디를 가면은 반드시 단독자를 붙여가지고 뭐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제는 신물이 나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어딜 가든 뭐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 요즘에 그 단독자가 안 붙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제 한동훈이 이렇게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설 길은 안 없어 보이니까. 너무 내용물이 없다는 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서. 지난주에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명태균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김영선만 드러났을 때였는데 한동훈이 내가 이런 사례들을 다 막았다. 들이 복수. 그래서 이 지나가는 한마디로 해서 다들 그냥 사실 간과했는데 의원님은 바로 보셨어요. 그 들 복수. 그러니까 이 김영선 외에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6.1 지방선거 때 이게 나갈지 모르겠네. 그 뉴스토마토에 이제 보도될 예정인데 그 어떤 지자체 장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도 말하자면은 김건희가 픽했다. 이런 썰이 지금 돌고 있는데. 와. 뭐 그쪽 사람들은 뭐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다 얘기하던데. 이건 어차피 이제 이준석 대표 때였는데 뭐 지난 공천 때에도 김영선 외에 여러 많은 사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그 들 한자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한동훈이가 한마디 한 게 있는데 다들 그냥 간과했는데 저는 좀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실에 그 어떤 거수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더라?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을 옹호하는 그런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네, 한동훈이. 예, 예. 그러니 무지성 지지. 무지성 지지. 무지성이 예, 생각이 예, 안 났습니다. 예. 예, 무지성 지지. 예. 그 얘기는 돌아올 그 특검법 재표결 때 반란표를 그 만들겠다 이런 뜻을 피력한 것은 아닌지. 글쎄요, 뭐 내심 그걸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동훈의 동력으로는 예. 불가능하다.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상황을 다 보고 있을 텐데 예. 이거 이대로 그 뭐 최병희가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를 두둔해서는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도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또 지역 국민에게 내가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요? 국힘의원들도 이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은 이제 민심이 어떻다는 거 어느 정도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이익이고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붙었다가 지금 자기도 함께 몰락할 거가 눈에 보여서 지금 굉장히 불안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용산의 눈치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거나 한동훈이 그쪽 지지자들한테는 제1번 주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1번 주자가 예. 뭔가를 결행해서 임팩트 있는 모습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부각이 돼야지 네. 그쪽에 줄을 확실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자면 전두환 노태우의 관계에서 예. 그때도 노태우가 2인자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었고 예. 전두환의 후계자일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 그때 노태우의 모습이 그냥 전두환 만나면 굽신거리고 눈 깔고 네. 철저하게 예.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다가 노태우가 어떻게 부각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까? 6.29 6.29 선언으로 된 거잖아요. 예. 6.29라고 하는 거는 노태우가 스스로 기획해서 결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두환 쪽에서 다 이제 전두환 쪽에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한동훈 상황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는 그래도 친구지간이잖아. 나이로 보나 뭘로 예. 보나 원래는. 예. 근데 윤석열 한동훈은 친구지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주종관계였지. 과거에. 예. 과거에 주종관계였으면 예. 이거를 한동훈 입장에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크고 뭔가 의미 있는 리더의 위치를 당내에서라도 점하고 싶으면 차별화가 돼야 되고 네. 뭔가 독자적인 브랜드가 생겨야 되는데 네. 전두환은 본인이 기획을 해가지고 노태우한테 그런 브랜드를 안겨줬지만 네. 윤석열은 네.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국힘 소속 사람들도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런 저기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밥 예. 먹는데 너는 말하지 마. 예. 넌 오지 마. 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럼 먼저 만나는 거 싫어. 예. 따로 만나는 거 왜?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자기들이 볼 때도 한동훈은 이제 꺼져가는 중이고 네. 꺼져가는 촛불이고 네. 그러면 다음에 누구한테 줄을 서야지 저 윤한테 맞서가지고 이걸 엎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지금 중요할 텐데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네. 오세훈은 뭐 더 한심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철수한테 가겠습니까? 무슨 홍준표 무슨 예. 김무성 이런 생각하면 한심하잖아. 자기들이 꼽아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 누가 세냐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김대남 같은 분도 계속 김건희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면서 그냥 주문을 외우잖아요. 예. 내가 그때 한동훈한테 줄 댔으면 좆될 뻔했어 이런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 자기들이 볼 때 김 박사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예. 그 확실히 윤석열을 장악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이 그래서 꼼짝 못하기 때문에 김건희 권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야,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제 10월을 맞아서 예. 우리 한동훈에게 45년 전 10월 26일에 이 경호 실장이 중앙정보부장 툭 밀치면서 예. 헬기에 못하게 한 그 네. 수모, 그 수모를 잊지 말라고 그 기억을 복귀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화만 내라고, 화만 내라고. 거기서 뭐 더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화는 내라고. 일단 아니 사람이 존심이 있지. 아니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뭐야 이게 도대체? 헬기 타는데 한번 저기 그 서열 낮은 후배가 예. 툭 치는 게 더 기분 나쁠까요? 예. 남들 다 밥 먹는데 너 밥 먹으러 오지 마. 이게 더 기분 나쁠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치하잖아요. 윤석열이가 이제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한 끼를 먹어도 아주 의리의리하게 푸짐하게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밥 먹는데 오지 말라 이 얘기는 너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유일하게 진심을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잘 아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먹는 건데 거기다 안 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너는 배제됐어. 이 권력 서열에서 너의 이름은 없어. 이거 내일만 부른다는 거는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거부권 이후의 상황, 거부권 행사 이후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당을 잘 단속한답시고 그 부른 걸 텐데 그 와중에 당 대표를 뺐다? 그러면 저거 빼버려도 쟤한테 8명 없어.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동훈은 자기를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10명은 확보해서 하라고. 그렇죠. 하라고 해야 된다.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아마 윤석열이가 그러겠죠. 한동훈 특검법 올리라고 그래. 일단 나는 거부하겠지만 돌아가면 10명 모아서 통과시켜. 이렇게. 원래 한동훈 스타일이 실질적인 외양이나 내실을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겉 포장이나 그렇죠. 그 포장을 보완하는 뭔가의 보형물이나 뽕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높은 구두 같은. 근데 국회의원은 10명을 무슨 허수아비로 의장석에다가 아니 국회 본회의장에다가 앉혀놓고 투표를 시킬 수가 없어. 실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실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힘들죠.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근데 대체 어떻게 그 구워 삶아왔길래 그게 반란표가 안 나옵니까? 나 같으면 뭐 아무리 그 당에서 공천받아서 고마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무기명 비밀 투표면은 좀 양심에 기초해서 투표할 것 같은데. 근데 저런 그쪽 판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안전이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행하기는 되게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기는 쉽지 않죠. 그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그 안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라도 저거 다 알아낼 거다. 알아낼 방법이 있다. 알아낼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 내가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한동훈이가 만나서 대선 되면은 너 무슨 자리 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용기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설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요. 그런 게 아니면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그 총대를 둔감해줘야 되는 그리고 건데. 그 전제는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래야지 무슨 약속을 해도 요구를 하든 약속을 받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거꾸로 저기 요번에 통과 재의결할 때 그 가결표 던져주면은 우리가 정권 바뀌면 뭘 좀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너무 거부권, 재의결, 부결. 이 도식이 너무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 좀 22대 국회에서 야당 밀어준 분들의 어떤 효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자, 그래요. 우리 경성한우를 잠깐 만나고 오겠습니다. 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네, 광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 최강욱 의원님하고 제가 세상에 저런 빛깔이 다 있네 이러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조만간 한번 대구 가서 공개 방송을 경성식당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구에 있습니다. 저 죽전 사거리라고 그래서 용인 오시면 안 됩니다. 대구의 죽전 사거리에 있습니다. 사거리 맞죠? 삼거리인가? 네거리. 네거리가 사거리. 네거리가 사거리지. 사거리를 네거리라고 하시나 보구나. 이게 사거리 하면 또 왠지 좀 총을 쏘는 그런 감에도 들고 그러니 말이죠. 자, 제가 도이치모터스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여기까지 공개가 된 것만으로도 수사의 근거 삼아가지고 하게 되면 기소가 어렵지 않겠죠? 당연하죠. 특검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이런 모든 자료들이 검찰은 법원에다가 숨기고 안 낼 수 있지만 특검은 가면은 이거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재판 중에는 객관의 의무라고 해서 그 검찰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자료를 다 내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여기서는 사실은 객관 의무를 떠나서 김건희를 기소했을 때 해당하는 증거기 때문에 기소도 안 했지 참 생각해보니까 숨기느라고 감춰주느라고 그런 거죠. 100% 이건. 참
아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무혐의를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 네. 나중에 이게 어차피 자기들이 봐도 재수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이게 다 드러나면 네. 이것도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거 네. 숨긴 자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아직은 그 산을 넘기 쉽진 않지만은 네. 김건희 특검 할 만한 분이 계실까요? 아니 뭐 이제 또 박영수 같이 네. 이렇게 막지 못한 사람도 예. 대세가 그렇게 가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특검으로 짜지 예, 않았습니까? 예. 윤석열 같이 욕심 많은 사람도 그 상황에서 뭔가 공을 세우려고 애를 썼고 그러네요. 그런 거니까. 예. 아 그래요. 아 좀 특검이 하나라도 통과가 되면은 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최혜병 특검이나 그러니까 저렇게 김건희나. 악을 쓰고 거부하겠죠. 이렇게 계속 막아서는 단계에서는 나중에 결국 뭐 이제 윤석열 힘 빠지고 그럴 때는 윤석열이가 그동안 거부권 행사했던 거 특히 네. 이제 그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렇게 거부했던 것들은 이해충돌법에 좀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굳이 법이 없더라도 네.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의 대통령들이 심지어 박근혜조차도 네. 박근혜 특검을 박근혜가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가 임명한 박영수하고 네. 임명장을 수여할 때 그 특검법 이름에 박근혜도 들어가 이름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맨 앞에. 그걸 박근혜가 임명하는 건데. 그걸 박근혜가 임명장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어떤 양식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예. 정치를 해본 대통령들은. 예.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런 것과 무관하게 내가 하늘의 뜻을 받아서 점지돼서 내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와이프 잘 만나서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특검법이 이제 만약에 또 부결이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야권에서 무슨 좀 굉장히 단계가 올라간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은 이제 탄핵 논의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요. 예.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조선일보 칼럼을 보고 알았는데 헌법재판관 3명, 예. 국회 추천의 3명의 임기가 10월로 끝난다고 하네요. 예. 그 사람들을 국회가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한정없이 임명하지 않으면은 예. 이진숙은 끝도 모르게 심판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네.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거고 예. 이런 와중에 문제가 되는 국무위원들을 그냥 다 탄핵을 시켜버려가지고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찌라시로서의 조선일보의 면모를 저는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사회부장이 쓴 칼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네들 나름대로 일종의 초치기 한다고 생각하고 쳤을 거예요. 네. 민주당이 이런 의도가 있다면 네. 우리가 사전에 알려가지고 네. 봉쇄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봉쇄할 방법이 있나? 근데 이게 네. 결국 그 속셈은 뭐냐면 예. 지금 국회 추천 몫이 3명이 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이. 예. 그러니까 대통령 몫이나 대법원장 몫은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심지어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들었었는데 법원 내부에서 들은 얘기인데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원? 전주혜가 예.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거기가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은광여고 나왔는데 예. 자기 뭐 고등학교 동문들 중에도 판사가 많이 있고 네. 여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누가 좋겠냐 예. 이런 것들을 예. 전주혜가 나름 법원 인맥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당에서 네. 그런 어떤 이 선별이나 후보 추천과 관련한 의견을 이렇게 전주혜가 구하고 있는 그런 무슨 역할을 맡았나 봐요. 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은 네.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좀 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예. 아니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예. 그 굉장히 그 정형식 지금 최근에 왜 그 폼정. 예. 저는 정형식 수준으로. 그 한명숙 총리 사건. 그렇죠.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 유죄로 엎었던 인간. 폼정. 그다음에 1심에서 이재용 유죄된 거, 실형 선고한 거 2심에서 그렇지. 풀어준 사람. 아주 대표적인 저쪽 편이죠. 그러니까 정형식 수준으로 확실한 사람이 아닌 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으로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추천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구성원들이 그래도 판사 출신인데 웬만한 저기인 사람을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정치권에 물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3명 중에 원래 1명은
여당, 한 명은 제1야당, 네. 그다음은 여야 합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였는데 네.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관두는 사람 중에 이영진이라고 예전에 골프 접대 받고 뭐 사건 소개하고 뭐 이런 거 다 드러났는데 예. 관두지 않은 사람 있단 말입니다. 네. 그 이영진이라는 사람 후임을 예.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니까 여야 한 명씩은 이제 자기들이 추천하는 게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당이 아니 지금 의석분포나 이 상황을 봐라. 네. 거기도 우리가 추천하겠다. 예. 그러니까 국힘은 아니다 이거는 합의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합의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자기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인사를 지금 뽑아야 된다라고 선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 의결 절차로 들어가 버리면 네. 국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시킬 재간이 없어요 지금 자기 목 한 명 외에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조선일보하고 또 이런 식의 공작적인 이거를 또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예. 보기에는. 아니 난 조선일보가 꿀팁을 준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헌재 구성으로 그 대통령 탄핵이 가능할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명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4명을 그 확실하게 확보해야지 네. 탄핵을 저지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3명만 있어도 6명이 돼버리면 탄핵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4명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면 예. 3명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4명, 5명이 이게 될까? 예. 그게 이제 걱정인 것 같아요. 그 계산까지 들어갔습니까? 그럼요. 오. 모든 걱정이 지금 다 탄핵에 집중돼 있는데. 그렇지. 예. 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도 탄핵당할까 봐.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 데자뷰예요. 그러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소매치기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게 이게 뭐 어떤 야권의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 우리 생존을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생존을 위해 예. 그건 불가피한 일인데 맞습니다. 진짜 국민들의 생존을 어떻게 해야 위해서, 돼요 그러면요? 정말 나라를 의원님? 위해서. 그 지금 사실 그 헌법 바꿔 가지고 임기를 축소시키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 지금 200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조금 이렇게 거시적 안목에서 보자면 네. 우리가 살아온 길이 역사를 통해서 어찌 보면 좀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런 순간이나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네. 지금 윤과 한의 관계를 누구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을까? 여포하고 동탁?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 한남동 김 박사님이 누구하고 비슷하냐? 뭐 예. 측천무라는 사람도 있고 장혜빈이라는 사람도 있고 장록수라는 사람도 있고 민비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설마 하면서 드라마로나 봤던 캐릭터가 지금 현실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네. 근데 그 결말까지 이르는 시간이 네. 과연 2년, 3년 안에 끝났나 그게 그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 분들의 얘기가 좀 제가 좀 뭐랄까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는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정의는 가까스로 승리하고 역사 속에서 예. 가까스로 승리하고 진실은 겨우겨우 밝혀진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진실이 겨우겨우 밝혀지던 진실이 좀 수월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까스로 승리하는 정의가 지금 목전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들이 다 조급하시고 답답하신 건데 누구나 다 지금 98도까지는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100도가 돼야 끓는 건데. 예. 근데 당장 지난 주말만 보더라도 우리 그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숫자가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날씨의 영향도 있지만 도저히 이 사람들 지금 하는 행태나 모습을 볼 때 이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참을 거니까. 수 있는 어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국정감사 시기를 지나고 나면 네.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예.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무슨 우리 김 박사님 육성을 포함한 예.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흔적과 증거들이 네. 속출할 거라고 봅니다. 걔네들은 아마 또 쌩 깔 거고요. 예, 뭐 어떻게 또 이제 쉴드를 쳐보려고 하겠지만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네. 지금 저 백 하나 가지고도 네. 그 영상 나와버리니까 네.
그냥 어거지 쓰는 거 외에는 그리고 지네들이 그 쉴드 치는 말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때 맨날 뭐 달랐잖아요. 국가 기록물이라더니 뭐 저기 뭐 돌려주라고 했다느니 나중에 뭐. 또 선물이라 그러고 무슨 스토킹이라고 주거침이라고 했다가 뭐 그런 사람이 왜 선물을 주고 또 나중에 답례품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쉴드를 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니까 지금 익명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다가 제발 좀 어떻게 좀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힘 쪽에 조금이라도 연이 있고 국힘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는 모든 사람이 네. 저것들도 지금 미치려고 한다 답답해서 이런 얘기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란은 머지 않았다. 자기들끼리도. 네, 알겠습니다. 머지 않았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가 일단 그 위증교사죄로 3년 네. 그리고 공선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요걸로 또 2년. 네. 요게 별개 재판이잖아요. 별개 판결이 나올 거고. 뭐 최악의 경우 5년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럴 리는 없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 재판. 이재명 대표를 지금 여러 가지 사건으로 지금 괴롭히고 있지만 그 중에 그나마 법을 좀 알고 재판을 해보신 분들이 그나마 좀 걱정스럽다고 하는 게 그 위중교사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증언을 한 당사자가 자기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저기가 들었었고 제가 지금 그 진술을 번복하겠다. 사실은 내가 위중 그 지도를 받은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위증을 그러면 하라고 요구했느냐, 부탁했느냐에 관한 증거가 일단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간에는 검찰이 편집한 녹취만 가지고 얘기가 되다가 전체를 다 들어보니까 그것도 판사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검사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다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좀 있는 사실대로만 좀 얘기해달라라는 걸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양반이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뭐 그렇게 다 디지털 증거로 남았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이 있었거든요. 나는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은 존재다. 다 본다 다. 근데 여기서 뭐 감추고 뭐 그럴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간의 어떤 야생에서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온 분이라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눈앞에 있을 때 돌변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많이 봤죠.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유동규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는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친했지만 내가 뭐 어쩐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사전에 그래도 변호사라는 분이 그렇게 공무원한테 이렇게 위증을 교사하는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파일이 다 공개가 돼가지고 판사도 들었을 거고요. 그럼 판결은 뭐 지금 여권이 기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겠네요. 뭐 그 사람들이 인디언 기후제를 계속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그 공선법은 어떻게 보세요? 공선법.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돼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면 윤석열은 뭐 징역 한 200년은 살아야 되겠네. 그렇죠. 아니 사실은 우리 최강호 의원님도 부당한 판결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법리대로라면요, 우리 최 의원님도 뭐 그런 뭐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걱정은 알지만 또 법원도 이 시류를 많이 보고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재판 뭐 임박하거나 중간중간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조선일보 앞세워서 저렇게 이상한 기사 흘려보내가지고 재판부 흔들고 선동질을 하지 않습니까? 또 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판사 공격하고.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우리들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면은 그 판사 또 띄웁니다. 이것들이 참. 그 속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검찰이 물론 이제 조언을 해가지고 협업을 하는 건데 판사라는 존재는 검사하고 뭐가 다르냐면 검찰은 이게 덩어리로 움직여요, 애들이 항상. 근데 판사는 일단 법관은 어쨌거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집단이야. 본래 저기가. 근데 그걸 덩어리로 움직이다가 탈이 난 게 양승태고. 그런 거라서 개별적으로 얘네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흠집을 내면
얘네들 무너진다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어요. 예. 이 언론이나 검찰이.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래서 자꾸 실명을 공개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또 판사 뒷조사도 하고. 예.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예. 다 그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아닌 척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점을 파고드는 거죠. 집요하게. 네. 판사들이 얼마나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어떤 저거에 대해서 급급한가 이런 점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검찰은 예를 들어서 지네들이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으면 나서서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법원은 언론 플레이하는 재주가 네. 검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기 아유, 때문에 그럼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법원을 흔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예. 대법원장이 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느냐도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 같은데, 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개별 판결에 개입하고 그럴 모렴치 않은 사람은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그게 그 판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금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옛날 신영철이라는 사람이 뭐 재판 빨리 진행하세요. 뭐 저 헌법재판 기다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그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죠. 아, 우리가 저 사법부를 존경하고 싶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은 좀 피력하고 싶습니다. 존경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예. 존중하고 싶은데. 하여튼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제발 대해서. 좀. 아니 그 판사님이 어떤 길 쓰고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 나오고 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저희는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는 바고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10월 1일. 79억을 들여서 쇼를 했는데 정말 이게 아니 왜 이럴까요 대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말이죠. 그게 이제 후진국 독재자들이 그렇죠. 바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폼나게 그 모던 앞에 서가지고 쫙 이렇게 호령하는 듯한 모습 이런 거를 그리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근데 뭐 연습이나 제대로 하고 나서 좀 경례나 제대로 받을 줄 알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까매 안 되는 사람이 작년에 100억 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그 무슨 가상현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띄웠던 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 벌써 다 잊어버리셨는데 하도 이상한 저희 남대문로에서 그것도 또 김건희 쪽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망신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거 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또 비 오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비가 왔어요.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우리 하느님이 이 10월 1일 너무 더우면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너무 힘들까봐 비를 내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국군의 날 행사병력으로 차출되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다 아는데 이거를 국군의 날에 그 병사들 괴롭혀가면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이 행사를 안 했냐면 그때는 전쟁기념관 같은 데서 장병들 앉혀놓고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위문 공연이지. 그러니까 이날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쉬어라. 그렇지. 국군의 날은 국군이 좀 쉬고 좀 뭔가 좀 뭐랄까 위로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연습하다가 벌써 지금 뭐 그 더위에 쓰러져가지고 어떤 저 병사가 다치고 뭐 이런 거 벌써 다 보도가 됐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뭐 군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대접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광나고 어쩌는 게 그러면서 말은 무슨 제복을 입은 헌신 어쩌고 하는데 제일 지금 무시하고 정말 도구화 해가지고 그냥 헌시짝처럼 써먹다가 버리는 게 소방관, 경찰, 군인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터진 입이라고 뭐 제복의 헌신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아니 또 이태원 참사 이제 2주기가 다 돼가는데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경찰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지가 말입니다. 그때 또 흥미로운 거는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채 양명주의 이태원 참사는 유일하게 김건희와 무관한 이였는데 그것도 유관하게 됐어요. 이제. 아니 그 유관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용산으로 이전한 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보나마나. 그 김건희예요. 그 사람이 사방에다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 옮기려고 하고 육군참모총장 공관하고 외교부 장관 공관 중에 고르려고 하는데 좀 같이 가주세요. 이런 거 여러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그거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의원이라니까요. 이채 양명주, 이태원, 채수군 해병, 그 양은 양평 고속도로, 명은 이제 명품백, 그리고 주는 이제 주가 조작. 다 이 정권의 핵심 이런 패단은 다 김건희와 유관하다. 이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 제가 보기엔 둘 다 감옥 가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감옥 보낼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아 그래? 지금 이미 부부는 뭐 가족 중에 한 명은 근데 또 자녀가 있어야 뭐 사실 아니 본인들이 지금 가족 망가뜨리는 거를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온 가족 면문지화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게 단독 범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민간인 김건희가 혼자서 이걸 다 합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 가면 독방으로 가겠죠. 서울구치소. 제가 지금 한 가지 구상인데 또 목사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교정위원 뭐 그런 거를 교정위원이 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 가서 그 회계하라고 막 촉구를 할 생각이에요. 뭐 얼마 안 있으면 갈 것 같으니까. 기대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10월 1일 고수의 전략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시원하게 오늘의 현실을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